일단 중간선거 전으로는 포트를 좀 비우자. 왜냐면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많이 저희 예상대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자,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은 더 이코노미스트지라고 이제 영국의 중요한 경제 잡지인데요. 저는 이 이코노미스트지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냐면요. 얘네들은 표지 장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표지가 너무나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을 잘 말해주는 표지들이 주옥 같은 표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코노미스트지의 이 표지를 보면 최근에 투자 트렌드와 초점은 여기에 맞춰 있다라는 것을 힌트를 얻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최근에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 결국 유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밌는 차트 하나 갖고 왔어요. 이 파란색인데요. 이게 독일의 전기료입니다. 이런 전기료를 감당할 수 있는 독일 경제는 이거를 반대로 꺾으면 뭐가 될까요? 침체인 것이죠. 그래서 ECB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6월달 ECB 의사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ECB는 금리 못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러시아산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유럽도 연준 따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더 좌충수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7월달 ECB에서는 관전 포인트는 금리 올리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근데 라가르드 총재가 어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요. 이러면 유럽이 붕괴된다. 유럽이 균열된다. 그래서 지난 2012년 14년에도 남유럽 위기 때 했었던 것처럼 통화는 묶여있고 재정이 묶여져 있지 않는 유럽의 아킬레스건 이 부분들은 정책적인 함의로 뭔가 특별한 기구를 만들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대응책을 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서프라이즈하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서프라이즈하면 유로화는 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역시 수많은 국가들이 짧은 기간에 단합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약세 압력이 훨씬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이번 ECB도 보고 최근에 유로화의 흐름도 보고 있다. 그래서 유로와 달러는 페리티 가능성을 언제든 우리가 염두에 된다. 페리티는 1대1이라는 건데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 유로존이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 일부 좀 있고 지난 20년 동안은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런 20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툭하니 그냥 얘기하지만 2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40년 만에 미국의 최고입니다. 이게 툭 던지지만 40년 만에 경험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겼다는 거. 자, 이런 변수들이 다 반영됐다고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원의 약세 요인입니다. 원의 약세 요인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들어오는 수급적인 차이에서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선행 지표들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아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화 약세 요인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최근에 한국의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동시다발적인 하락폭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죠. 노무라가 오늘 아마 발표했을 건데요. 노무라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내년에 마이너스까지 보더라고요. 올해 2% 초반으로 보고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럴 것처럼 외신들도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견인차라는 수출 동인이 일단 정체됐고 내수를 부양해야 되는데 가계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좌충수를 줄 수밖에 없는 정책을 필 수 있다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원의 환율인데요. 동그라미 친 건 뭐냐면요.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한 날입니다. 하루짜리였어요. 두 번째 개입 때는 한 이틀 갔는데 그래도 더 큰 폭이 튀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사태를 막을 가능성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새로 들어오신 이창용 총재도 역시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잡아야 될 거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거든요. 근데 미국은 8.6인데 한국 6%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건 너무 라이브한 거고요. 왜냐하면 구성요소 바스켓이요.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 한국의 체감 물가는 미국만큼 높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분수령이고요. 자, 이 페이지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이벤트들이 한 8가지가 있는데 그 이벤트들을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하나씩 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베 사건 때문에 좀 중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일본은 정치가 참 안정돼 있죠. 그래서 오늘의 피겨 사건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들게 하는데요. 일본이 정치가 이렇게 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적인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근데 최근 일본의 엔화 환율을 보면 엔화가 이렇게 약세가 돼도 일본 정부 괜찮아?
BOJ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런데 BOJ 구로다 총재 입장에서도 구로다의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구로다가 누굽니까? 지금 이제 심정지 상태인 아베와 같이 아베노미스를 일본에 들어왔던 창시자인데요. 근데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내년 4월에 완료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의 구분등선 왔죠. 지난 10년 넘게. 네. 근데 이 판국에 다시 한번 이 정책을 되돌린다? 아베노믹스를 다시 끝낸다? 그럴 가능성은 저희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다 총재를 움직이려면 일본 정치권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있다면 구로다 총재가 움직이겠죠. 근데 일본은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네. 이번 아베의 이 피거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참여 선거에서의 지금의 여당 압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또 현재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참여 선거도 BOJ의 정책 변화를 이끌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 관점에서는 뭘 중요하냐? 엔화는 여전히 약세 압력이 좀 높아질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7월 12일은 디폴트 옵션이라고 해서 이거 퇴직연금 관련된 거. 연초만 하더라도 되게 뜨거웠어요. 드디어 퇴직연금도 개인적인 목적에 부합해서 좀 더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사전 이미 제도라고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시행되기 때문에 네. 뭔가 투자도 많이 할 거고 연금 쪽에 우리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최근 리스크 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준금리와 예금금리가 높아지면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퇴직연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돼? 네, 가만히 있어도 채권 투자해도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예금금리가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약간 온도는 식었다. 네. 하지만 한국의 퇴직연금 역사상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한번 주목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세 번째는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도 계속 전망을 드리고 있지만 빅스텝을 가능성을 보고 있고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진 않죠. 근데 지금 외환시장은 뭐 구두 개입을 정부가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는 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빅스텝 가능성이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 약세를 붙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반영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 변수 말고 어떤 여파가 있을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과연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서 이 가계대출 저도 어느덧 마이너스 통장에 카카오에서 나오는 대출 금리가 되게 높아져서 깜짝 놀랐는데요. 높지 않으세요? 얼마 나왔어요? 네, 저 이거 얘기 되나? 5% 초반 막 이렇게 나오던데. 빚이 없나요? 네. 저 김작가TV 시청자분들 다들 알고 계십니다. 빚을 극도로 싫어하는 네, 사람이라. 그래도 어떻게 요즘 세대 우리 빚이 없을 수 있죠? 대단한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상당히 높아졌다. 네, 매우 놀랍습니다. 아니, 결혼을 안 해서. 그렇죠. 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보시면 이제 20일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인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로다의 완화적인 기조가 좀 지속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에는 BOJ와 더불어서 ECB 통화정책 회의,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ECB에서 물가 전망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얼마나 높일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7월 달에 ECB의 금리 인상 속도가 향후에 가속도를 붙는다라는 것이 물가 전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이제 28일 날은 대망의 FOMC에 있습니다. 네. 여전히 빅스텝과 바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가 6월 달 건데요. 제 예상과 달리 아마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빅스텝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을 텐데 그래도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일단 가닥은 잡히고 있다. 근데 우리가 왜 중요하냐? 이 7월 달보다는 9월 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9월 달. 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 바이든과 사우디의 방안에서 국제유가 향방이 결정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 약간 마이너하지만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는 재무장관 출신으로 한국에 오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펴볼까요? 8월달 잭슨홀에서요. 왠지 그냥 환율 관련돼서 뭔가 큰 모종의 합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려면 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각 국가들의 공통적인 부담이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타나는 최근의 환율 정쟁이 자국통화의 약세보다는 자국통화의 강세를 이끄는 거 아닙니까? 수입물가의 상승 때문에. 자, 그렇다면 통화가 강세이면 그 국가의 펀더멘탈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국가들이 다 안 좋아진 상태에서 비자발적 긴축을 하고 있는 이 국가들이 뭔가 모종의 합의가 잭슨홀에서 이끌려면 사전에 재무장관이 많이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옐런 재무장관의 한국의 방안을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준비하신 얘기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면 그럼 이제 첫 번째 확인만 하면 미국 물가, 소비자 물가 이제 CPI 이번에 나오는 거 높게 나올 거라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8.6%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최근 뭐 국제유가가 약간의 업앤다운이 있어서 네. 왜냐하면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코아는 뭐 원만하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때문에 헤드라인이 결국 연준이 주목한다. 왜냐하면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에 주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컨센서스는 제 전망과 달리 좀 내려간다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모형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게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주가는 더 한 번 더 출렁일 수도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그 상승이 결국 7월달 FOMC에서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게 이미 많이 반영하고 있잖아요. 네. 상승하는데요. 생각보다 앞에 막 X자를 그리면서 9% 이상을 상승한다. 그러면 충격이죠. 만약에 근데 CPI가 떨어지면 네. 당연히 주가에는 이제 네, 떨어지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7호 FOMC는 이제 자이언트랑 빅 중에서 네. 자이언트 스텝의 자이언트 가닥이 좀 스텝을 잡히는 것 같고요. 생각하고 계시고. 네, 이번에 FOMC 의사록을 보더라도 그렇고 물가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다 경기 침체 우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속도를 높인다는 게 지금의 스탠스입니다. 리스트렉티브. 위원님도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가 네. 싸다고는 생각하시죠? 그렇죠. 이미 고점 대비 1000포인트가 코스피에 빠진 싸다고 상태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네. 여기서 아직 바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바닥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네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네. 과연 바닥은 어디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어쨌든 지금 안 사면 이제 언젠가 사야 될 타이밍은 어떤 네. 걸 좀 보고 들어가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에서의 지금 0.8배냐, 1배냐에 대한 논란이 작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레벨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거죠. 일단 중간선거 전후로는 포트를 좀 비우자. 네. 왜냐면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많이 저희 예상대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올 수 있다? 아니면 온다? 그러면 내년 후반쯤? 네. 그러다가 점차 내년 중반? 아니면 뭐 이제 왔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미국 기준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면 그때가 아마 시그널일 수 있다. 그때 주가는 좀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네. 그때가 좀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주식은 어떤 마인드로 사야 되냐. 이 가격,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어쨌든 지금 주식을 사서 계속해서 모아간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 주식을 나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살 수 있을까? 는 반드시 생각해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기 침체가 있을 때는 좀 더 사람들이 지금 가격보다 더 싼 가격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전 시계적으로 좀 그럴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이 그럼 뭘 보고 우리가 해야 되냐? 결국 경기 침체 왜 오냐? 에 대해서 저는 금리 올려서 옵니다. 그럼 금리는 누가 올리고 있냐? 연준이 올리고. 그렇죠. 그래서 연준의 이 스탠스. 그러면 연준 스탠스는 또 뭐 때문에 결정되는데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그게 다 이제 선순환과 메비우스 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준의 행태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는 매둘기적인 성향,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이 집단 군중 심리를 낮추면서도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큰 폭의 하락을 방어하는 완만한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바꿀까. 그 미세한 변화가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지금 며칠 동안은 이제 증시가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계좌가 마이너스일 확률이 굉장히 맞습니다. 높은데 네. 그럼 이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난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위원님 그렇게 전망하셨으니까 네.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났으니까 네. 안 팔면 이제 물을 탄다거나 네. 아니면 세 번째는 그냥 그대로 둔다거나 네. 네. 네 번째는 네. 새로운 주식으로 네. 뭐 사거나 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런 거죠. 개별 지점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보면 미수 썼으면 마이너스 7에서 80포인트, 미수를 안 썼으면 마이너스 3에서 40포인트가 이미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투자를 했습니까? 많은 돈들을 줄여가면서 투자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이제 투자는 좀 정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니까요. 지금 새로이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식을 사면 다른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줄까요? 뭐 한 달 뒤에는 사줄 수 있죠. 네. 두 달 뒤에는 사줄 수 있죠. 네. 세 달 뒤에는 글쎄요. 그리고 내년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다 온다고 하는데 네. 그럼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더 빨리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온 다음에 좀 보자. 그러면 지금의 싼 가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래 기다려야 된다. 오래 기다릴 수 있으면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럴 때 오래 기다릴 수 있으면 적립해 가는 건 매우 좋은 거고요. 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계좌가 물려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의 기술적 반등에서 현금화 확보 전략을 좀 권고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래 기다리면 사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궁금해진 게 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강방채 회장님이라든가 네, 네. 최윤철 대표님이라든가 네. 뭐 박성진 대표님 이런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네. 지금의 주가가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너무 싸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종목을 잘 찾아서
지금 안 사면 언제 살 거냐.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네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은 네. 이제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왜 서로 좀 다르게 해석할까요? 기대 수익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대 수익률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가치 투자는 저는 이제 가치 투자보다는 팩터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의 기준을 갖고 하는 팩터 투자는 제가 몸담고 있는 두물머리도 추구하는 거고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연구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로 전향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거 맞죠. 근데 문제는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다. 그리고 시간,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왜 하냐. 뭐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질 좋은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6개월 동안 과연 질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반문을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때 너 그렇죠. 들어가자. 네. 지금 돈이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뭐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로로 계속 그냥 오래 갈 수도 있고 침체로.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지고 있는 포트에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다 팔고 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짧은 전망이지만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11월까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때 큰 폭의 하락폭의 수익률을 좀 줄여가시던지 아니면 좋은 종목을 샀다면 또 흑전할 수 있으니 그때 익절하자는 말씀 드리는 거고 가치 투자자분들은 사실 타이밍이 필요 없죠. 그냥 좋은 주식은 계속 사면 됩니다. 적립식으로. 그거는 뭐 이런 것을 차치하고 되게 좋은 전략이죠. 하지만 판이 바뀌었다. 기대 수익률을 그렇게 높이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에 계신 투자자분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네, 리오프닝이 돼가지고 네. 일단은 뭐 경거만동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신만의 전략을 갖고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망을 왜 하냐? 틀린데 계속 왜 하냐? 그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들을 미리 넓게 보고 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향후에 이런 스토리를 그리고 이렇게 변했을 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비싼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시계를 크게 그리고 하나하나씩 확인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시나리오들을 어렵지만 처음은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나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습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리오프닝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대면 세미나 강의 이런 것들도 좀 니즈가 많으세요. 요즘에 네. 곧 뭐 오프라인 강연 하나 여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7월 16일 날, 뭐 토요일이기도 한데요. 7월 16일 날 사이다경제랑 같이 조인트 해가지고요. 약삼동에서 뭐 제 팬이 김 작가님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유, 네, 그래도 많이 있을 한번 겁니다. 네, 니즈가 있어갖고 그때 이제 장시간 토론하면서 네. 제가 생각하는 판의 변화 그리고 저는 지난 상반기에 어떻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췄고 어떻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을 못 맞췄는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변할 것 같은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논하는 자리를 들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되신 분은 위원님의 그 강의에 참석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